붉은 방패, 진홍빛 옷을 입은 전사들, 그리고 막 번개처럼 거리를 내달리면서 굉음을 내는 불타는 철 병거들. 여러분 지금 이 묘사를 들으시면 아마 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전쟁씬 같은 게 떠오르실 겁니다. 네, 완전히 그 어벤져스급 스케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게 아주 오래된 고대 종교 문헌의 한 구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전이나 고대 문헌 이러면 뭐랄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도덕적 교훈이나 네. 평화로운 메시지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맞아요. 힐링되는 텍스트를 기대하시죠, 보통. 네,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는 그런 기대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오늘 심층 탐구에서 살펴볼 텍스트는 메콘 맘레에서 제공한 히브리어 대역 성경인데요. 바로 나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 텍스트입니다. 이게 진짜 읽어보면 그 시각적인 묘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숨이 막힐 정도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단순히 이 고대 전쟁의 묘사를 훑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 거칠고 파괴적인 서사 구조 속에 대체 심판이랑 하나님의 정의라는 무거운 주제가 어떻게 이토록 매력적인 문학으로 풀려 있는지 그걸 해독해보는 겁니다. 자,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사실 이 텍스트를 처음 독하면 분노랑 파괴의 이미지가 너무 세서 약간 당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건 이게 절대 통제력을 잃은 막가파식 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맹목적인 파괴가 아니다. 네,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이건 수백 년 동안 고대 근동 지역을 꽉 잡고 있던 절대 권력, 즉 니누에라는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억압받던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린 거예요. 아주 정교한 시적 서사죠. 정교한 서사요. 이게 도입전개의 결말이라는 완벽한 산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장의 도입부, 즉 그 거대한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 성품을 먼저 보여줍니다. 네, 그럼 그 1장부터 좀 보죠. 저는 1장 읽으면서 솔직히 좀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감정의 대비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어떻게 극단적이었나요? 그 2절부터 6절까지는 막 바다를 말려버리고 산을 흔들고 진짜 분노의 맹렬함을 불처럼 쏟아붓는 무시무시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7절에서 갑자기 선하시고 환난 날에 견고한 요새다 이렇게 선한 모습을 말해요. 이거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닌가요? 그 이중성이야말로 나홈서가 말하는 정의의 핵심입니다. 모순 같지만 동전의 양면인 거죠. 2절에 보면 신을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존재로 묘사하잖아요. 네, 영어로도 뭐 질투하고 복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해요. 노켐이랑 칸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고대 맥락에서는 그냥 기분 나빠서 짜증내거나 사적인 복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인데요? 무너져버린 우주적 질서를 다시 바로잡으려는 아주 공의롭고 뜨거운 열심을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우주적 질서를 바로잡는다. 근데 잠깐만요. 솔직히 요즘 우리 영화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 자기만의 질서를 내세우면서 막 세상을 파괴하는 건 전형적인 빌런들의 논리 아닌가요? 타노스 같은 애들? 이 분노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빌런과 정의를 가르는 핵심이 바로 분노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나홈서 1장 12절이랑 13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멍에를 꺾는다는 그 부분이요? 맞습니다. 신이 억압받는 자들한테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이제 내가 그 압제자의 멍에를 꺾고 너희의 결박을 끊어주겠다. 즉, 이 분노는 무고한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닙니다. 아, 표적이 명확하네요. 그렇죠. 철저하게 약소국들을 착취해온 억압자, 바로 아수르 제국의 심장인 니누에를 향한 타겟팅된 정의인 셈이죠. 와, 멍에를 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압제자를 때려 부수는 맹렬한 분노가 나를 지켜주는 완벽한 요새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보면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다른 구약 예언서들은 주로 이스라엘 내부의 어떤 사회적 부패를 꾸짖잖아요. 근데 나훔서는 완전히 외부의 제국주의적 폭력을 향하고 있다는 게 진짜 흥미롭습니다. 정확한 비교입니다. 내부의 도덕적 각성이 아니라 외부의 거대한 폭력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우주적 차원의 해방을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우주적 심판이 역사적 현실에서 어떻게 시각화되는지 그 전개 과정인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 묘사는 진짜 그 자체로 스펙타클이더라고요. 시각적인 파괴의 끝을 보여주죠.
네, 방어벽 다 무너지고 물 많던 도시가 순식간에 사람들이 도망쳐버리는 텅 빈 공간이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2장 11절을 원어로 좀 찾아봤거든요. 오, 원어까지 보셨군요. 네, 이게 영어로는 완전히 텅 비고 공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발음이 너무 신기했어요. 보카, 우메 불락하더라고요. 히브리어를 하나도 몰라도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막 텅 빈 북을 둥둥 치는 것 같았어요. 와, 정말 제대로 느끼셨네요. 고대 문학에서 소리를 이용한 상징성이 폭발하는 지점입니다. 보카, 우메 불라카. 이 파괴적인 리듬감은 단순히 운율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온 세상의 금권을 다 빨아들였던 제국에 싹 탈리고 나서 폐허에 횡하게 바람만 부는 그 공허한 현실을 청취자의 귀에다 직접 때려 박는 겁니다. 시각적 파괴를 청각적으로 완성한 거죠. 진짜 언어 유희가 기가 막히네요. 근데 2장 후반부 가면 더 재밌는 비유가 나옵니다. 갑자기 짐승 사자 이야기가 튀어나오잖아요. 니느웨를 포식자 사자에 비유하더라고요. 네, 수사자가 암사자랑 새끼들 먹이려고 사냥감을 단인하게 찢어서 동굴을 피로 채웠다는 묘사가 나오죠. 맞아요. 당시 아수르 사람들한테 사자는 어떤 의미였나요? 권력의 상징 같은 건가요? 거의 국가 정체성 그 자체였죠. 당시 아수르 왕국 유적들을 보면 왕이 막 맨손이나 창으로 사자를 때려잡는 부조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들이 먹이사슬의 절대적 정점이고 다른 민족들을 찢어먹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아, 스스로를 생태계 최강자라고 생각했군요. 근데 14절에서 우주적 심판자가 딱 등장하면서 판이 뒤집힙니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이러면서 너희 사자굴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네, 완벽한 생태계 역전이죠. 스스로 최상위 포식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압도적인 우주적 포식자 앞에서는 그냥 하찮은 사냥감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폭력으로 만든 안식처가 얼마나 허무한지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피를 빨아서 세운 요새는 더 큰 물리적 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도시는 비워졌습니다. 사자굴도 텅 비었고요. 그럼 이제 3장, 결론부로 넘어가야죠. 네, 3장은 이 철저한 파괴가 왜 정당한가에 대한 기소장 같은 거잖아요. 첫 줄부터 세게 나옵니다. 피해 도시여 화했을진저. 대체 니느웨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판결을 받은 거죠? 텍스트를 보면 니느웨를 마술 혹은 주술의 여주인에 비유하면서 그 마술로 여러 나라를 팔아넘겼다고 고발해요. 마술이요. 무슨 막 해리포터 같은 흑마법을 말하는 건 아닐 테고요. 전혀 아니죠. 이건 아주 기만적이고 악랄한 제국주의 외교 그리고 경제적 착취 시스템을 은유하는 겁니다. 아, 보호해준다고 해놓고 빨아먹는 그런 거요? 맞아요. 조약을 맺으면서 엄청난 조공이랑 빚을 지우고 반항하면 잔혹하게 짓밟는 거죠. 평화조약인 척 속여서 집어삼키는 그 국가적 사기극을 마술과 매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와, 진짜 교묘했네요. 그래서 그런지 3장 8절에 보면 아수르의 오만을 꺾으려고 아주 묵직한 팩트 폭격을 날리잖아요.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언급하면서요. 네, 이집트 테베 지역이죠. 네, 찾아보니까 이 테베가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인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지원도 받고 날강을 천연 해자처럼 두른 난공불락이 요새였더라고요. 근데 텍스트가 묻습니다. 야, 니느웨, 네가 노아몬보다 낫냐? 전국을 찌른 거죠. 그 엄청난 자연 요새와 동맹국을 가졌던 테베도 결국 역사 속에서 무참히 짓밟혔잖아요. 아, 아수르한테 짓밟혔었죠? 네,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그렇게 강했던 도시도 무너졌는데 오직 남의 피를 착취해서 세운 너의 니느웨가 영원할 줄 아느냐. 역사의 인과율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죠. 아, 그렇군요. 근데 전문가님, 제가 3장에 이 심판 묘사를 읽으면서 솔직히 좀 멈칫했어요. 좀 당황스러웠달까요? 5절이랑 6절 묘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이요. 아니, 신이 니느웨의 치마를 막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만국에 발가벗은 걸 보여주고 심지어 오물을 던져서 무시무시하게 수치를 주겠다고 하잖아요. 좀 가혹하게 들리죠. 네, 솔직히 아무리 나쁜 저국이라도 이렇게까지 가학적으로 모욕을 주는 게 우주적 정의가 맞나 싶더라고요. 약간 억눌렸던 사람들의 좀 잔혹한 복수심, 혐오 이런 걸로 보였거든요. 현대인들의 윤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가혹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묘사가
아수르 제국이 지배하던 국가들에게 실제로 행했던 잔혹한 관습의 거울이라는 점이에요. 거울이요? 그들이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정복국의 왕이나 귀족들을 잡으면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발가벗겨서 끌고 다니고 갈고리로 입술을 꿰어서 짐승처럼 끌고 다니며 엄청난 수치심을 줬거든요. 공포 정치의 끝판왕이었죠. 헐, 입술을 꿰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맹목적으로 잔인하게 구는가 아니라 제국이 약자들한테 강요했던 그 끔찍한 수치의 방식을 제국 스스로 맛보게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화려한 제국의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너희의 진짜 추악한 본질이 이거다 하고 백일하에 폭로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역사적 철거 작업인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보다 더 적나라한 정의의 집행이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서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동물 비유를 좀 살펴볼까요? 2장에서는 스스로를 사자라고 칭했던 니느웨가 3장 마지막에 가면 아주 작고 하찮은 곤충으로 변하잖아요. 메뚜기 떼요. 네, 사자에서 황충, 메뚜기로의 전락이죠. 15절 이하에 보면 상인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방백들이 엄청 많은데 그 거대한 무리를 가리켜서 추운 날 담장에 다다닥 붙어있는 메뚜기 떼 같다고 하거든요. 근데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아무 흔적도 없이 전부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요. 이 비유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보다 제국의 몰락을 잘 보여주는 문학적 비유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사자는 그나마 어떤 실체가 있고 공포라도 주잖아요. 근데 메뚜기 떼는 한데 뭉쳐있을 때는 하늘을 뒤덮을 듯 거대해 보이지만 그 결속의 이유가 오직 자기들의 이익뿐입니다. 생존과 이익이요? 네, 그래서 상황이 박혀서 뜨거운 태양, 즉 심판의 해가 비추기 시작하면 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각자 살겠다고 팔아라 흩어져 버리는 아주 허무한 군상들이라는 거죠. 와, 돈이랑 이익으로만 엮인 시스템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는지 꼬집는 거네요. 엘리트들이고 상인들이고 국가가 흔들리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는 다 날아가 버린다. 17절 마지막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 말이 진짜 일장 춘몽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폭력으로 쌓은 부, 이기심으로 뭉친 권력의 끝이 뭔지 보여주는 완벽한 결말이죠. 1장에서 산을 부수며 등장했던 심판자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니까 무적의 제국은 그저 햇산에 증발해버리는 메뚜기 떼였다. 이게 나움서 3장의 종착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고대 문헌을 통해서 진짜 엄청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1장에서는 억압받는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는 분노를 만났고 2장에서는 사자굴이 텅 비어버리는 복하옴의 물라카의 스펙타클을 봤죠. 그리고 3장에서는 착취 위에 세워진 권력은 결국 아침 해가 뜨면 날아가는 메뚜기 떼와 같다는 서늘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게 그냥 고대 아수로 망했다는 역사책이 절대 아닙니다. 탐욕의 바벨탑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철학이죠.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걸 수천 년 전 과거 이야기로만 읽지만 오늘날 무한한 착취를 미덕으로 삼고 힘의 논리로 타인을 짓밟는 현대판 사자들을 한번 보세요. 과연 그들은 안전할까요? 묵직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안락한 담장에는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 다닥다닥 붙어있는 어떤 메뚜기 떼가 있습니까? 언젠가 정의의 해가 떠오를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은 무엇이고 끝까지 살아남아 빛날 진짜 가치는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짜 시대를 꿰뚫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고대 텍스트에서 길어올린 이 심층 탐구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가 뜰 때 우리 곁에 무엇이 남을지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함께 고민해 보시죠.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